이서야, 김민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 다정함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예감했다. 그의 낡은 스튜디오 원룸. 볕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두운 이 작은 공간은 내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자 나의 마지막 반란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필사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채취에 섞인 저렴한 비누 냄새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그의 티셔츠에 감촉 굳은 살이 박인 그의 거친 손가락. 이 모든 진짜의 감각들을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넣고 싶었다. 곧 닥쳐올 나의 가짜 인생 속에서 이 기억마저 없다면 나는 정말로 질식해버릴지도 몰랐으니까 그의 입술이 내 어깨를 스치고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더 깊이 입을 맞췄다. 이 행위에는 열정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소멸을 앞둔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나는 그와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내게도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내 위에서 움직일수록 나는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았다.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저 멀리 팔려나갈 내일을 향해 떠나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모든 것이 끝나고 그의 옆에 누워 천장의 낡은 벽지를 바라보며 내가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구해줄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마지막 온기를 나누는 것에 집중했다. 그의 집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택시를 타고 돌아온 나의 집 한시 가문의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지 오래였다. 금박이 벗겨진 가구들, 먼지가 쌓인 복도, 몰락해가는 귀족의 초상. 그것이 우리 가족의 현실이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른 장작처럼 건조했고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준비는 되었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제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아버지는 내 애원을 칼같이 잘랐다.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 집 내 이름값, 그 모든 것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야. 이제 네가 가문의 빚을 갚을 차례다. 빚.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내 존재의 이유를 규정했다. 나는 딸이 아니라 가문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자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식물인간이잖아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간병인으로 저를 파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간병인 역할이라도 충실히 하거라. L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간병인이겠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아버지는 내게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건넸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내 수의 쇼이였다. 결혼식은 저택 내의 작은 예배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하객은 직계가족 몇몇이 전부였다. 나의 신랑 이선우는 최고급 턱시도를 입은 채 첨단 의료 장비가 달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얌전한 인형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나와 꼭 닮은 영혼 없는 인형.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그에게로 걸어갔다. 내 발밑에 깔린 버진 로드는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 같았다. 나는 그의 휠체어 옆에 섰다. 주례사가 무미건조하게 울려 퍼주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 나는 차갑고 생기 없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그 서늘한 감촉이 내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예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갔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했다. 마치 큰 거래를 성사시킨 사업 파트너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마침내 거대한 예배당에 나와 나의 새로운 남편 단둘만 남았다. 나는 멍하니 제단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존재한다면 어째서 나를 이토록 잔인한 운명 속에 내던져 버린 걸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옆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선우, 앞으로 내 평생을 함께할 남자. 나는 그의 곁에서 그의 숨이 붙어있는 시체 옆에서 서서히 늙고 병들어 죽어갈 터였다. 내 이름의 값은 내 인생 전부였다. 예배당에서의 짧은 의식이 끝나고 나는 나의 남편과 함께 우리의 신혼집이 될 별채로 옮겨졌다. 그곳은 LK그룹의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최첨단 의료시설이 완비된 요양을 위한 빌라라고 했다. 아름다운 정원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섬과도 같았다. 내 짐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드레스룸에는 사계절용 명품 옷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욕실에는 값비싼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나의 취향이나 흔적은 없었다. 나는 이 집의 새로운 가구 혹은 가장 비싼 장식품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전문 간호팀이 찾아와 나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인계하기 시작했다. 유동식 튜브를 관리하는 법, 정해진 시간마다 그의 팔다리를 주물러 근육이 퇴화하는 것을 막는 법, 그리고 그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법까지.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설명을 들었다. 내 결혼 생활은 결국 이 모든 임상적인 의무들의 연속일 터였다. 나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돌아가고 나는 다시 그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방 안에는 인공호흡기가 내는 규칙적인 소리와 각종 기계의 희미한 작동음만이 가득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잠옷으로 갈아입히기. 나는 그의 턱시도 재킷을 벗기고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다. 그의 몸은 운동으로 잘 다져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생기 없는 마네킹의 몸과 같았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쓰며 기계적으로 내 할 일을 했다. 그의 상체를 닦아주기 위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왔다. 나는 먼저 그의 손부터 닦아주기로 했다. 결혼 반지가 끼워진 차갑고 축 늘어진 손. 내가 이 손의 주인과 함께 내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기가 막혔다. 참, 비싼 값을 치렀네요, 우리 둘 다. 나는 허공에 대고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결국 남는 건 이 반지가 전부겠죠. 나는 수건으로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쥐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착각이겠지. 근육의 경련 같은 것이리라. 나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다시 그의 손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손목에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축 늘어져 있던 그의 손이 강철 같은 힘으로 내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물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기 그릇이 깨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절대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 그 안에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비명을 지르려던 내 입이 그러나 소리를 내지 못하고 뻐끔거렸다. 그가 내 손목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다. 나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의 몸 위로 끌려가듯 쓰러졌다. 이선우 씨,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살아있었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내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귀에 대고 충격적인 말을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거칠고 그리고 위험했다. 나는 이선우가 아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선우가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대체... 그는 내 혼란스러운 눈을 들여다보며 지옥의 성구와도 같은 말을 이어갔다. 내 이름은 이강준. 네가 결혼한 남자의 형이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한 타인이었다. 그렇다면 내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남자는 왜 내 남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내 남편의 이름을 도용한 정체 모를 남자와 이 완벽하게 고립된 저택 안에서 단둘이 있었다. 이강준, 내가 결혼한 남자의 형, 이 집안의 유령. 그의 말은 현실감 없는 메아리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에게 손목을 붙잡힌 채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내가 지금껏 알아온 세상의 모든 상식이 눈앞에 이 남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소리 지를 생각 마. 그랬다간 우리 둘 다 죽어. 그가 내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진정시키려는 의도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는 나를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방의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끌고 갔다. 창문에서도 문에서도 가장 먼 곳.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나서야 내 손목을 놓아주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선우 씨는... 내 남편은 어디에 있죠? 선우는 살아있어. 그가 내 말을 잘랐다. 하지만 이 집안 어딘가에 있지는 않아. 훨씬 안전한 곳에 내가 숨겨뒀다. 그는 방안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낮춰 설명을 이어갔다. 내 동생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 미수였지. 이 집안에 누군가가 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내 동생을 죽이려 했다. 그놈을 내 손으로 찾아내기 전까지 세상은 이선우가 여기 이 침대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고 믿어야만 해.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가족 간의 암투 살인 음모. 내가 발을 들인 곳은 지옥이었다. 왜? 당신이죠? 왜 당신이 이런 위험한 일을? 내가 이 집안의 유령이니까.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이 연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떠올렸다. LK그룹의 회장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재계의 흉흉한 소문을. 그 소문 속의 주인공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눈빛이었다. 이제 내 얘기를 해볼까, 한이서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했다. 그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빚, 그리고 내가 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내 아버지가 진 빚 내가 당장 갚아줄 수도 아니면 10배로 불려 네 집안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내 비밀을 누군가에게 발설하는 순간 네 가족은 사기, 결혼 공모죄로 감옥에 갈 거고 남은 재산은 먼지 하나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는 내게 탈출구 하나 없는 완벽한 절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이 연극이 끝나는 날 빚은 깨끗이 사라지고 내게는 완벽한 자유를 주지.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조용히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나는 또다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닌 눈앞에 이 정체 모를 남자에게 내 목숨과 가족의 운명을 담보로. 내가 뭘 하면 되죠?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체념의 목소리였다. 그는 내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착각하지 마. 넌 내 파트너가 아니야. 넌 내 소유물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는 내게 다가와 내 턱을 붙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철저히 무력한 내 자신을 보았다. 내일부터 너의 연극이 시작된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해. 하지만 명심해. 너의 유일한 진짜 관객은 나뿐이야. 그는 내 턱을 놓아주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았다. 조금 전까지 나를 압도하던 그 위험한 남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연약하고 무력한 식물인간 환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브러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성으로 팔려 온 공주가 아니었다. 나는 용의 동굴에 제물로 바쳐진 처녀였다. 그리고 나를 삼킬 저 용은 지금 내 눈앞에서 깊은 잠에 빠진 척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간밤의 일은 악몽이 아니었다. 내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그의 손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나는 이제부터 연기를 해야 했다. 내 인생 전부를 건 위험천만한 연극. 나의 첫 관객은 오전 정기 검진을 위해 찾아온 주치의와 간호사들이었다. 나는 이강준이 어젯밤 지시한 대로 슬픔에 잠겨 있지만 기품을 잃지 않는 젊은 미망인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붉어진 눈으로 의사의 설명을 경청했다. 사모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의학에는 언제나 기적이 존재하니까요. 의사의 위로에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이강준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제어 의사는 우리 아버지의 오랜 주치의다.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절대 속을 내보이지 마. 의료진이 돌아가자마자 그는 마치 스위치를 켜듯 다시 이강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나직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의 연기를 평가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 손을 너무 꽉 쥐더군. 슬픔에 잠긴 사람은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 다음부터는 좀 더 이완된 상태를 유지해. 그는 무대 뒤에 냉혹한 연출가였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매일같이 혹독한 영이 수업을 받아야 했다. 밤이 되면 그의 방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로 변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아가씨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훈련시켜야 할 신병 혹은 길들여야 할 동물처럼 다루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어.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해. 그는 내게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의 약점과 비밀, 그리고 서로 간의 역학관계를 가르쳤다. 도박빚에 시달리는 시숙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숙모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이복 형제들. 내가 알던 고상한 귀족들의 세계는 그의 입을 통해 온갖 욕망과 음모가 들끓는 정글로 변해갔다. 저 펜을 가져와봐. 어느 날 밤 그가 서재에 있는 만년필을 지목했다. 내가 펜을 가져오자 그는 펜의 끝을 돌려 분해했다. 그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네가 의심스러운 사람과 대화할 때 이걸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둬. 그는 내게 스파이 장비를 다루는 법까지 가르쳤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그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서재를 몰래 뒤졌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남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가 여전히 증오스러웠다. 그는 거만하고 독선적이었으며 나를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다른 얼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잣말을 했다.
잠든 척 연기하는 것이 지겨웠던 것일까? 어머니, 보고 싶군.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빼앗긴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그의 환자복을 갈아입히다가 그의 등에 남은 길고 흉측한 흉터를 보았다. 오래된 상처인 듯 했지만 보기만 해도 그 깊이가 짐작될 정도였다. 이 상처는... 나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무심한 톤으로 대답했다. 어릴 때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 얻은 훈장이야. 그의 짧은 대답 속에서 나는 그가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보았다. 그는 나와 달랐지만 동시에 같았다. 우리 둘 다 이 거대하고 잔인한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다. 그는 쫓겨났고 나는 팔려왔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집안에 의해 인생을 저당 잡혔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또 다른 생존자였다. 증오와 공포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연민과 동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단둘뿐인 동지이기도 했다. 우리의 연극에 첫 번째 관객이 찾아왔다. 이강준이 지목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 그의 작은아버지이자 현재 LK그룹의 회장 대행인인 이태섭이었다. 그는 조카 며느리를 격려하기 위해 라는 명목으로 예고도 없이 우리의 신혼집을 방문했다. 준비해. 늙은 여우가 덫의 냄새를 맡으러 온 거니까. 그가 내게 나직이 경고했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거실로 나갔다. 이태섭은 값비싼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의 아들이자 내 시숙인 이정훈이 앉아 있었다. 나는 이강준에게 배운 대로 슬픔에 지쳐 수척해진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작은아버님, 정훈 도련님. 어서 오세요. 그래, 새아가.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고생이 많지. 이태섭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탐색하듯 나를 훑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이선우, 즉 이강준이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아내의 영이이자 그와 나만의 비밀스러운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살짝 떨리면 위험 신호. 화제를 돌려라. 검지가 가볍게 움직이면 그 주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라. 중지가 손바닥을 누르면 내가 미리 알려준 질문을 던져라. 이것이 그와 내가 약속한 우리만의 암호였다. 선우 상태는 좀 어떻더냐. 의사들은 뭐라고 하고 이태섭이 본론을 꺼냈다.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위험 신호. 나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아버님.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내 대답에 그는 잠시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이내 화제를 돌렸다. 하긴 이제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그룹을 위해서라도 선우가 남긴 일들을 정리해야 하니까. 특히 선우가 개인적으로 수집하던 미술품들이 말이다. 그게 다 어디에 있는지 혹시 들은 바 있느냐. 그가 내게 던진 것은 탐욕이 섞인 미끼였다. 내가 돈에 욕심이 있는 여자인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그의 손을 보았다. 그의 중지가 내 손바닥을 꾹 눌렀다. 질문을 던져라. 나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미술품이요.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 하지만 선우 씨가 그러더군요. 정말 중요한 작품의 계약서나 기록들은 별도의 개인 금괴 보관한다고요. 혹시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버님? 제가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내 대담한 역공에 이태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미끼를 역으로 이용해 그의 속을 떠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옆에 있던 아들 이정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금고란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가 황급히 말을 돌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의 반응으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은 잠시 더 머무르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현관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내가 내 힘으로 저 거대한 여우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흥미로움이었으며 그리고 희미한 감탄의 빛이었다. 대단하군. 그가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아가씨인 줄만 알았는데 발톱을 숨긴 고양이였군. 그의 칭찬에 이상하게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지금껏 수없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은 없었다. 그는 나의 외모가 아닌 나의 재치와 담대함을 칭찬해 주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준 것이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주인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전쟁을 치른 동지의 손이었다. 그가 내 손을 끌어당겼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의 침대 옆에 걸터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숨 막힐 듯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내 뺨에 닿았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서로를 향한 우리의 시선만큼은 지독하게 진실했다. 나는 이 위험한 남자에게 미친 듯이 끌리고 있었다. 이태섭과의 아슬아슬한 수싸움이 끝난 뒤에도 긴장의 끈은 좀처럼 놓아지지 않았다. 나는 낮에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고 밤에는 그의 유능한 스파이가 되었다. 하루 24시간 단 1초도 한이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내 영혼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결국 몸이 먼저 무너져 내렸다. 그날 아침 나는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잠에서 깼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뼈마디가 쑤셨다. 며칠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결국 몸살을 불러온 것이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의 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마 위에는 차가운 물수건이 얹혀 있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이강준이었다. 그는 환자복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잠겨 있고 거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이마의 물수건을 새로 갈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 여길 CCTV로 봤어. 네가 복도에서 쓰러지는 걸. 그는 의사를 부를 수 없으니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계속해서 열을 닦아주었다고. 나는 열에 들떠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밤을 새운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냉철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눈앞에는 그저 아픈 사람을 걱정하는 한 남자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열에 들뜬 나는 그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어릴 적 내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 기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왜 울어? 어디 아픈 거야? 그가 당황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길 속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가 알아놓은 이틀 동안 그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주었고 쓴 약을 먹기 싫어하는 나를 아이처럼 달래가며 약을 먹였다. 나는 그의 보살핌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가졌던 마지막 경계심과 두려움은 그가 끓여준 맛없는 죽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어느 정도 회복했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이태섭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에게는 내가 눈의 가시였을 테니 내가 그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그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 빌라에 몰래 잠입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분명 내가 언급했던 개인 금고일 터였다. 그의 잠입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편집증적인 남자 이강준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내가 몸을 추스르고 그의 방으로 갔을 때 그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다녀갔어. 내 이태섭, 어젯밤 네가 잠든 사이에 그는 내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빌라의 보안 시스템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이태섭이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을 때 아주 미세한 디지털 신호의 흔적을 남겼고 강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재를 뒤졌어. 금고를 찾으려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는 금고를 찾지 못했지. 애초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강준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내가 흘린 금고라는 미끼는 늙은 여우를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됐어. 그가 불법적으로 이 집에 침입했다는 명백한 증거.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뜨거운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나만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그를 지켜줄 차례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내 질문에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열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내 뺨,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내 입술. 우선은 푹 쉬어. 전쟁을 치르려면 체력부터 회복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새로운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간호해주던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가 없는 공간에서는 그를 생각했고 그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감춰야 했다. 냉철한 공범관계의 경계는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욕망만이 남았다. 우리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밤마다 그의 방에 모여 이태섭을 끌어들일 마지막 덫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작전 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낮은 목소리, 도면을 가리키는 그의 긴 손가락,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 미간에 잡히는 그의 희미한 주름. 나의 모든 신경은 그를 향해 있었다. 내일 내가 격리원을 일으킬 거야. 그가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주치의는 즉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거고
이태섭은 지금이 선우를 완전히 끝장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지. 그는 분명 병실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직접 손을 쓸어 올 거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 그가 내 말을 잘랐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법적으로 그의 동생 이선우의 아내였다. 나는 지금 내 남편의 형과 함께 내 시숙을 잡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보다 더 엉망진창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이 연극이 끝나면 그는 약속대로 나를 놓아줄까? 이 지독한 열병 같은 감정은 그저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각일까?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그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왜 그래? 내 혼란을 눈치챈 그가 물었다. 그의 시선이 내 안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무언가 있어. 말해. 그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나는 무너져 내렸다. 두려워요. 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내 고백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방 안에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했다고 후회했다. 그는 나를 비웃을까? 아니면 이것 또한 내 영희의 일부라고 생각할까?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나 역시 두려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어. 누구도 진짜 나를 보지 않았지. 그런데 당신은 이 꼴사나운 연극을 하고 있는 진짜 나를 봤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봐주었어. 그가 내게 손을 뻗어 내 뺨을 감쌌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처음엔 널 이용할 생각뿐이었어. 이 연극에 필요한 가장 쓸모있는 말. 하지만 이젠 널 보낼 수가 없어. 차라리 이 연극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의 고백은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내 모든 감정을 담아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나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내 키스에 응했다. 우리의 키스는 다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애처로웠고 절박했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고 셔츠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거친 손길이 내 맨살에 닿는 순간 나는 쾌감과 함께 전율했다. 내가 알던 귀족 남자들의 예의 바르고 절제된 손길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손길에는 날 것 그대로의 소유욕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가 나를 안아들고 침대로 향했다. 그가 나를 눕힌 곳은 지난 몇 달간 그의 거짓된 무대가 되어주었던 바로 그 침대였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거짓의 공간에서 가장 완전한 진실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옷가지와 내 옷가지가 바닥으로 아무렇게나 던져졌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핥아주는 의식이었다. 그는 내 몸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그의 입술과 손길로 지워주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주었다. 평생을 지켜왔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순수한 욕망. 나는 그의 안에서 비로소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그의 장기말도 아닌 오직 그를 원하는 한이서로서. 이 거짓된 침대 위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를 가졌다. 어젯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이한 평온이 찾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가면을 벗고 서로의 가장 깊은 맨살을 마주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단둘뿐인 완벽한 공범이자 동맹이 되었다. 이른 아침 그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방의 기계음이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심장 소리 같았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잠든 연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다정함만이 가득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의 첫 아침 인사는 어색했지만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진실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작전 회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의견을 물었고 나의 직감을 존중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내가 경련을 일으킨 뒤 너는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해. 그가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냥 달려가면 안 돼. 거의 실신 직전의 모습으로 공포에 질려서 너의 연기가 실감날수록 이태섭은 더 쉽게 미끼를 물 거야. 나는 그의 계획을 듣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님께 먼저 가는 건 너무 인위적이에요. 작은아버님은 분명 의심할 거예요. 내 반박에 그가 의외라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했다.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의사를 찾거나 119에 신고하려 들겠죠. 하지만 이 집안의 며느리라면 가문의 체면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머님이 아니라 집사장을 먼저 찾아가야 해요. 어떡하죠, 집사장님? 어른들께 알려야 할까요?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프라브도포돔노해. 내 의견을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새로운 눈으로 뜯어보는 듯했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내 말이 맞아.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군. 그의 인정은 나를 전율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이 연극의 공동 연출가이자 그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우며 계획의 빈틈을 메워나갔다. 이태섭의 예상 이동 경로, 그가 매수했을 법한 내부 인력,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탈출 계획까지. 이 위험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성이 만들어낸 이방인들이었다. 그는 서자라는 이유로, 나는 팔려온 여자라는 이유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함께 쥔 동맹이었다. 우리 둘 다 참 이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군. 어느 날 밤 그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본 건가? 그의 말에 가슴이 아릿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계획은 세워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런 나를 보고 그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당신이 더 걱정이에요. 당신이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았잖아요. 괜찮아. 그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원래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당신에게 자유를 줄 때 위자료 대신 주려고 했어. 그가 목걸이를 꺼내 내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보석이 내 피부에 닿았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 이건 더 이상 이별의 선물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나면 그땐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를 매만지며 나는 굳게 결심했다. 내일의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우리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기억해. 당신의 연기가 모든 것의 성패를 좌우해.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굳건한 믿음이 내게로 전해져 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시작되었다. 갑자기 그의 몸에 연결된 심박수 측정기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의 몸이 활처럼 휘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나는 잠시 계획을 잊고 정말로 그가 잘못된 줄 알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나의 차례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맨발이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나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어머니나 작은아버지가 아닌 1층에 있는 집사장을 향해 달려갔다. 집사장님, 어떡해요? 집사장님, 서방님 상태가 이상해요. 나는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가 집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내 완벽한 연기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은 허둥지둥 의사를 불렀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하나둘씩 별채로 몰려들었다. 모든 것이 혼란의 도가니였다. 우리의 동맹인 주치의는 이태섭을 포함한 가족들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진찰을 마친 뒤 선언했다. 뇌에 강한 자극이 온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이태섭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대로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느냐,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느냐. 그는 예상대로 후자를 택했다. 모두들 잠시 나가주시죠. 조카와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물렸다.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나까지도. 나는 그의 뜻에 못 이기는 척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나는 멀리 가지 않았다. 나는 그가 들어간 방문 바로 옆 작은 벽장 안에 몸을 숨겼다. 내 손에는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방 안에는 2사람만 남았다. 경련을 일으키는 척 연기하는 조카와 그를 죽이려는 삼촌.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선우야. 이태섭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민 따위는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네 어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내 놈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나는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를 들었다. 주사기일까? 아니면 약병일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제발 강준 씨, 제발. 이태섭이 침대로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격렬했던 경련이 거짓말처럼 뚝 멎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작은아버지,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자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태섭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많이 아쉬우신가 봅니다. 이강준이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연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그 자체였다. 네, 내가 어떻게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짓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내 동생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했던 당신의 모든 죄를. 이태섭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순간 내가 숨어있던 벽장 문이 열렸다. 그리고 방해 정문 역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열렸다. 그의 변호사와 경찰도 함께였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태섭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녹화한 영상과 그동안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조였다. 소란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이 내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해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이태섭과 그의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LK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의 진짜 남편이었던 이선호는 이강준이 마련해둔 스위스의 한적한 재활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상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와 이강준의 세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나를 불렀다. 그가 회장직에 오른 뒤 우리는 줄곧 그의 집무실이 아닌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곳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작전본부가 아닌 가장 편안한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2장을 올려놓았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부채가 완벽하게 청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다. 그의 사인은 이미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약속은 지켜야 해.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아버님의 빚은 모두 갚았어. 그리고 이건 내게 주기로 약속했던 자유. 그는 내게 펜을 건넸다. 이 종이 위에 내 이름 석자만 적으면 나는 이 모든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한씨 가문의 빚에서도 LK그룹의 며느리라는 굴레에서도 그리고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도 나는 펜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와 이혼 합의서와 창밖의 풍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유. 내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단어. 나는 언제나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아가씨라는 이름에 무게가족이라는 의무여자라는 한계.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면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위험한 연극 속에서 진짜 자유의 의미를 배웠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책임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다. 나는 더 이상 한씨 가문의 딸로서의 의무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강준이라는 남자의 아내로서의 책임은 기꺼이 내 평생을 바쳐 짊어지고 싶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다. 나는 남편을 속였고 그는 아내를 속였다. 하지만 그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가장 깊은 진실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떠나도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터였다. 그것이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일 테니까. 나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이혼 합의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서야 너, 나는 자유를 원했어요. 내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자유를 찾았어요. 당신을 사랑하기로 내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완벽한 자유는 없어요. 내 대답에 그의 얼굴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와 나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는 네가 알던 귀족 남자들과는 달라 거칠고 부족한 겉투성이인 놈이야. 알아요. 나는 그의 등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그래서 좋아요. 완벽하게 진열된 보석보다 거칠지만 진짜인 당신이 나는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평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할 것이고 깨어난 그의 동생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행복은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하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해피엔딩을 향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행복에는 정해진 정의가 없다. 그리고 자신만의 정의를 써 내려가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